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 이 표현, 코맞다나?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곤란하다 같은데 예시들을 보면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길을 잃거나 교통체증, 뭔가 진짜 큰 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감정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무슨 거대한 절망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삶의 아주 그 사소한 균열들, 그 순간의 곤혹스러움을 담아내는 현미경 같은 표현이죠. 그 안에 일본 문화의 독특한 감성 코드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죠. 자료에 나온 상황들이 하나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의 무게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회사가 망하는 것과 점심 메뉴 못 고르는 것 사이에 어디쯤일까요? 아,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런가요? 네, 회사가 망했을 때 쓰기엔 너무 가볍고요. 점심 메뉴 고르기엔 또 너무 무겁죠. 딱 일상의 질서를 예상치 못하게 흔들지만 내 인생 전체를 위협하지는 않는 수준의 문제. 바로 그 지점이 코마타나가 가장 빛을 발하는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그 감정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죠. 첫 번째 예시,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안 가져온 걸 알아챘을 때, 와, 이건 정말 상상만으로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는 점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잖아요. 아, 맞네요. 그래서 자료에서 혼잣말처럼 읊조린다고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저 지갑이 없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확성기가 아니에요. 아, 오히려 그 반대군요. 남들에게 이 창피한 상황을 알리기 바로 직전에 스스로에게 내뱉는 아주 내밀한 탄식이네요. 아, 이걸 어쩌나 하는. 바로 그겁니다. 사회적인 해결책, 예를 들면 점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누구한테 연락하는 그 행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아주 짧은 정적.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순수한 내적 반응인 거죠. 여기에는 당혹감, 약간의 자책감,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하는 그 막막함이 다 섞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순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남들 앞에서 겪어야 할 민망함이나 문제 해결의 번거로움에 앞서서 아주 잠깐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내뱉는 사적인 한숨 같은 거니까요. 사적인 한숨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코마타나는 전적으로 내 내부 상태에 대한 독백이거든요. 저기요 하고 입을 떼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나와 타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죠. 이 표현은 온전히 내 감정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가 볼까요? 길을 잃었을 때 지갑을 잃어버린 건 제 실수지만 길을 잃는 건 외부 환경 탓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른 결의 곤란함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서 외부로 좀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 예시를 통해서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곤란함의 안전한 정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막 한가운데서 조난당해서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사막에서 아이고 곤란하게 됐네 하고 을조리고 있으면 그건 그냥 해탈의 경지죠. 네, 해탈이죠. 그보다는 낯선 여행지의 골목길에서 구글맵이 갑자기 먹통이 됐을 때. 아, 그럴 때. 네. 주변에 사람도 있고 가게도 있어서 어떻게든 물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바로 그 상태. 공포나 절망보다는 가벼운 좌절감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잠시 보이지 않는 일시정지 상태의 감정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인 약속 시간이 임박했는데 길이 막힐 때. 여기서 이 통제불능의 성격이 극대화됩니다. 이건 내 실수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 와, 이건 정말 순도 100%의 무력감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시에서 코마타나의 본질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오는 체념 섞인 감탄사에 가까워요. 아, 갑자기 지갑을 만들어낼 수도, 순간이동을 할 수도, 차들을 전부 밀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어쩔 수가 없네. 참 난감하다. 라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항복선언이죠. 항복선언이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백기를 들고 상황을 관조하는 느낌. 그래서 이 표현에는 어떤 공격성이나 날카로운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사람은 주변에 위협적인 인상을 주지 않아요. 오늘은 나 지금 좀 곤란한데 어쩔 수 없네 라는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상황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반대로 이 표현을 절비로 쓰면 안 되는 아주 부적절한 상황도 명확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 앞에서 이야 고맙다나 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 그럼 큰일 나죠. 그럴 땐 살려주세요를 외쳐야죠. 고맙다 나를 쓸 수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상황을 잠시 관조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여유. 네. 생사를 오가는 위기 앞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죠. 문제가 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는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표현이 어떤 감정의 온도와 무게를 가졌는지 확실히 감이 오네요. 그럼 이제 이 표현 자체를 좀 해부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마타와 나, 이 두 부분의 조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가 언어학적인 재미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먼저 코맞다. 자료 설명대로 곤란해졌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의 형태입니다. 곤란하다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코마르가 아니라 이미 일이 벌어졌다는 완료의 의미를 담은 과거형 타를 썼다는 점이죠. 아, 그게 결정적이네요. 지금 곤란해지는 중이 아니라 이미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뉘앙스를 문법 자체가 품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건이 이미 종료됐고 나는 그 결과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는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라는 약간의 체념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정의 시점이 사건 발생 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마주한 직후니까요. 그렇다면 그 뒤에 붙는 나나는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가요? 이게 없으면 그냥 코맞다, 곤란해졌다. 굉장히 건조한 사실 전달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나아가 이 표현에 영혼을 불어넣는 활용점정이죠. 이게 붙는 순간 문장 전체가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 한편의 깊은 한숨 혹은 감탄사로 변모합니다. 어이구, 어쩌면 좋나, 참으로 난감하구나 와 같은 말하는 사람의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듬뿍 실어주는 장치죠. 그냥 나가 아니라 나 하고 길게 늘려주는 그 음절의 길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끊는 거랑 길게 빼는 건 감정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길게 늘어지는 소리의 파장이 자신의 난감한 감정이 시공간 속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마치 돌을 던진 후에 물결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바라보는 것처럼요. 자신의 곤란한 감정을 잠시 음미하고 머무는 듯한 여운을 만들죠. 이게 바로 코맞다 나를 단순한 문장이 아닌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감성의 언어로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음양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의 표현을 이렇게까지 분해해서 보니까 정말 새롭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한국어를 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옮겨야 가장 비슷할까? 자료에서는 어떡하지? 와 난감하네 두 가지를 제시했네요. 이 두 표현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어떡하지는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즉 미래의 행동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좀 더 능동적인 막막함이죠. 반면에 난감한 애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상황을 평가하는 느낌이네요. 약간 팔짱을 끼고 허허 이거 참 난감하게 됐군 하고 논평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아주 적절한 묘사입니다. 전자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라면 후자는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코마타나의 절묘함은 바로 이 두 가지 감정의 한가운데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라는 내면의 혼란과 참 난감한 상황이네라는 체념 섞인 관조가 하나의 표현 안에 동시에 녹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효율적이에요. 한국어로는 진짜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두 문장에 걸쳐 표현해야 할 복합적인 심경을 일본어에서는 코마타나 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막막함과 상황에 대한 체념이 거의 50대 50으로 완벽하게 배합되어 있죠. 정말이네요. 언어라는 게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그 문화권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감정을 느끼는 방식 그 자체를 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코마타나라는 작은 표현을 깊이 들여다본 것처럼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의 고유한 감정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코마따나는 단순히 곤란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소한 곤경 앞에서 내뱉는 체념 섞인 사적인 한숨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코마타나가 어떡하지와 난감한 애 사이의 감정이라고 분석했잖아요.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만약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성향일 겁니다. 반면에 난감한 애가 먼저 떠오른다면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저 견뎌내야 할 상태로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겠죠.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첫 반응이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은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코마타나는 바로 그 두 세계관의 경계선에 서 있는 표현이고요.